네, 7월 6일 수요일입니다. 김현기의 돈이 되는 라이브. 오늘은 증권 소식부터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새로운 얼굴 모셔서 빨리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한국투자신탁 FC 염정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아마 매경 TV나 경제 채널에서 네. 종종 보셨던 분들은 아마 익숙한 얼굴이시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또 증권가 소식 좀 정리해 주셨죠? 네, 일단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꼭 네. 나와보고 싶었습니다. 네. 정말요? 네. 여기가 조명 맛집이라고 그래서 예쁘게 네, 나온다고. 그래서 이쁘게 나오고 있죠 지금. 네. 네.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첫 시간이다 보니까 저도 어떤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을까 좀 고민을 했는데 일단 시장 전반적인 좀 흐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고요. 네. 최근에 사실 투자하시는 분들 너무 힘드신 장이에요. 그래서 막 하소연 전화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요. 진짜 다들 너무 힘들어 네. 하시고요. 네. 사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사지도 팔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래도 가장 관심 있는 섹터가 어떤 걸까,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 해서 제가 일단 2차 전지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아마 하실 말씀들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실시간 채팅도 열려 있으니까요.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 바로바로 질문 있으면 답해 드리겠습니다. 자, 2차 전지 최근에 네, LG에너지 솔루션 맞습니다. 재검토 소식 요거 이제 조금 이따 얘기를 해보고 지금 일단은 현재 추세로 보면 LG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나 SK이노베이션 일단은 일부 오늘 조금 오르는 모습도 있긴 있지만 추세로 보면 좀 하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뭐죠? 일단은 추세적으로 봤을 때 오늘 지금 시장 보니까 LG에너지 솔루션은 살짝 반등이 있지만 네. 삼성 SDI라든지 SK이노베이션 같은 셀업체들은 사실 계속해서 지금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네. 이에 대한 부분은 사실 지금 한참 이제 급락장이 6월 달에 사실 너무 힘든 급락장이 펼쳐졌는데 그 와중에 사실 한 6월 한 셋째 주 정도까지 둘째 주, 셋째 주까지 잘 버텨줬던 섹터가 2차 전지였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주가가 오르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잘 버텨줬다. 한마디로 좀 주가 상승세는 좀 둔화됐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지막 어떤 주식시장에서 마지막 좀 기대치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2차 전지마저 사실 급락을 하면서 사실 시장에서 지금 믿을 구석이 사실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에서 촉발된 사실 상황이긴 한데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조정이 받을 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테슬라의 최근에 이제 판매량 감소라든지 앞으로 완성차 전기차 섹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성장 둔화세에 대한 부분 여기에 지금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경기 침체잖아요. 네. 경기 침체를 통한 이제 수요의 감소 이런 부분들까지 좀 결부되면서 사실 매크로적인 환경에서도 2차 전지는 꿋꿋했어요. 왜냐하면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섹터는 사실 2차 전지가 거의 지금 좀 유일했다라고 볼 수 있었는데 그러한 좀 희망까지 좀 무너지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2차 전지도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에 대한 부분은 조금은 더 시장에서 안타깝지만 확신할 수 있었던 부분은 LG에너지 솔루션의 재검토 소식입니다. 네. 이 재검토에 대한 부분은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이제 수요에 대한 감소,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을 반영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을 통한 원재료가 상승이라든지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를 하려면 자금 조달이 필요한데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했을 때 지금 당장은 수익성이 있느냐라는 부분을 고민했을 거고 당연히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아쉽지만 어떻게 보면은 좀 냉정한 판단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여기에 또 한 가지가 또 붙은 게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의 수급 문제입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의 주가를 잘 보시면 우리 LG에너지 솔루션 상장 언제 했죠? 우리 공모주 막 난리 그렇죠. 났던 막 때가 난리 났던 연초였어요. 같은데. 예. 1월이었습니다. 네. 1월에 상장을 했고요. 1월 예. 27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보통 이제 상장 이후에 이제 주가의 흐름은 그래도 괜찮았어요. 네. 한 40만 원 선을 이렇게 지지를 하면서 받쳐줬었던 것은 수급이었었거든요. 막 그때는 공모주를 거의 되면 그렇죠. 다 된다, 따상 된다 했는데 따상에 살짝 못 미치는 정도로 시작했던 걸로 기억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한 60만 원 선 정도까지 첫날 움직임이 있었고 네네네. 그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그 후로는 사실 그 가격을 볼 수는 없었어요. 스쳐 지나간
그렇죠. 속의 가격인데 예, 누가 지금 이제 가장 6개월 높은 차. 가격에 팔았느냐가 그때는 중요한 부분이었고 네, 이제 6개월 차의 기점에서 앞으로의 방향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한꺼번에 나왔는데 네.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금 주가 어디로 움직일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많이들 질문을 하시는데 네. 일단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재검토에 대한 투자 재검토, 미국 내 투자 재검토를 먼저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을 마이너스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제 스스로 그렇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그 이야기를 꺼냈다라는 것 자체는 이제 시장에서 악재로 일단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요. 네. 거기에다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1월 27일에 상장을 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신규 상장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기관들이라든지 기관 투자자들은 보호 예수 물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한마디로 몇 개월 동안 내가 상장한 이후로 몇 개월 동안 또는 1년 안에 내가 팔지 않겠다라는 어떤 주가의 변동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염두해서 팔지 않겠다라는 의무 보유 확약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네. 이제 6개월 차 되는 물량이 지금 이제 7월 말에 쏟아져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많은 물량이 또 쏟아져 나온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또 주가 하락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근데 이 부분에서 잘 지켜보셔야 될 게 지금 36만 7천 원이네요. 지금 가격이. 네, 네. 근데 이게 공모가 얼마였는지 기억하세요? 30. 맞습니다. 30만 원이었어요. 네. 60만 원은 잠깐 스쳐간 가격 맞고요. 네. 실제로 이제 우리가 공모를 받은 금액은 30만 원이었고 마찬가지로 기관 투자자들이라든지 외국인들도 받은 금액은 30만 원이었어요. 네. 그럼 30만 원에서 지금 36만 원이면 물론 수익권이긴 해요. 수익권이긴 하지만 근데 우리가 더 위에서 사신 분들도 있을 그렇죠.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런 기관 투자자들이 그 물량을 지금 쏟아낼 거다라는 오버행 이슈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 이 정도 가격대까지 내려왔으면 이 물량을 지금 당장 팔까? 이 정도 수익을 보고 그 대량 거래가 이루어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러면 그 물량을 그 대량 물량을 받아줄 수 있는 주체는 있을까? 추가적으로 주가가 더 떨어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좀 고민스러운 상황일 것 같아요. 무조건 보통은 공모가보다 항상 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간이 의무보유 화약 기간이 끝나면 대부분의 물량들은 좀 쏟아져 나와요 일시적으로. 네네네. 네,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좀 다를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주가의 흐름을 일단 7월 중 지금 7월 시작됐으니까 7월 중으로 흐름을 좀 봐야겠지만 지금 흐름으로서는 쉽게 주가가 좀 반등은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하신 네. 그대로 막 의무 보유했던 네. 물건들이 다 나와서 이게 막 떨어질 것도 확신할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물량이 나올 원래는 관망을 할. 보통은 나와야 되는 게 네네네네. 어떻게 보면 수익을 일정 확정 수익을 가져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렇게 수익률이 좋지는 않아요. 그렇죠. 좋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원래는 나와야 되는 물량이 생각보다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좀 확인은 7월 말 이후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러한 또 이슈 때문에 지금 7월 한 달 동안 이 종목을 사시기 쉽겠어요? 아니요. 쉽진 판단을 않- 계속 뒤로 미룰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나도 지금 뒤로 계속 좀 더 지켜보자라는 어떤 관망세가 좀 짙어진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에너지 솔루션의 반등이 좀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이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또 한 가지 수급 문제가 이제 오버행 이슈도 있겠지만 지금 국내 주식으로 한국 주식으로 외국인들 수급이 좀처럼 들어오지 못하고 있고 거기에서 가장 큰 부분은 삼성전자, SK 네. 하이닉스 등 우리나라의 대표 종목들의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국내 증시로의 외국인 유입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그 네. 정태근 팀장이 나오실 때 네. 그런 얘기 했어요. 좀 아는 외국인들한테 전화해서 제발 좀 들어오시라고 너무 나가지 마시라고. 그 정도로 아마 투자자들의 네. 심정이 그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이제 큰 손들 외국인들이 이렇게 쭉쭉 나가고 특히 이제 뭐 금리 차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시장 그렇죠. 환경에 따르면 어쨌든 자꾸 던지게 되는 상황들인데 하나만 더 네. 들어가서 여쭤볼게요. 그러면 일단 투자 기회를 막 엿보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네. 2차 전지 중에서도 그 뭐 소재주들은 조금 약간 접근하기 편한 금액대도 좀 저렴하거나 그리고 현재 좀 많이 떨어졌거나 이런 저가 매수의 기회로 좀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괜찮은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일단은 2차 전지는 항상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섹터예요. 네네. 그래도 우리에게 가장 큰 수익을 줬고
가장 큰 희망을 줄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네. 역시나 이제 2차 전지가 좀 떨어지면 째려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나눠야 돼요. 2차 전지 소재 쪽에서도 좀 우리가 나눠서 섹터 내에서도 섹터가 너무 많이 커졌기 때문에 그 내에서도 좀 나눠봐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말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이 3사 배터리 3사는 셀 업체잖아요. 네. 셀 업체 배터리 완성을 하는 그 부분을 하는 부분이고 부분에서 보면 완성. 네, 배터리 쪽에서의 완성 업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그 안에 배터리 안에 들어가는 소재단 다 알고 계시죠? 네, 뭐 이제 저는 뭐 잘은 모르는데 네. 제가 알고 있는 그런 그 에코프로. 그렇죠. 네. 에코프로 BM 이제 이런 업체들이 어떻게 크게 나뉘냐면 우리 또 주식에서 잘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네. 아직도 이제 초보자인 분들을 위해서 네, 늘 마음은 초보처럼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요새 상황에서 보면 맞습니다. 괜히 이렇게 잘못 생각했다가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서 가장 네. 기본적인 부분을 좀 터치를 해주면 네. 돼요. 이런 장에서는 기본 짚어주세요. 네, 일단 2차 전지 이제 우리가 셀업체라고 하면 이 3사를 말할 수 있고 그 밑단이 이제 소재단이에요. 2차 전지 배터리 안에 들어가는 소재에 따라서 이제 또 나뉘는 부분이 있는데 네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코프로비엠, LNF 같은 종목은 양극재 업체들이죠. 네. 양극재, 2차 전지 소재에는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전해질, 분리막 이렇게 나뉘는데 네. 크게는 일단 양극재 업체들이 있고요. 이제 음극재 쪽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전해질 관련된 업종 첨보 다 들어보셨죠? 첨보라는 네네네네. 종목들이 있고 그리고 또 분리막 SKI 테크놀로지라든지 이제 분리막 쪽이 나뉠 수 있는데 네. 이 시장 내에서도 사실 엄청나게 빠르게 지금까지 순환매가 이루어졌어요. 순환매라는 거는 순환매라는 건 서로 번갈아 가면서 오르는 거예요. 약간 그 뭐 이게 굳이 부동산으로 따지자면 어떤 아파트 한 지역에서 이게 오르면 약간 키맞추기처럼 그렇죠. 이렇게 맞습니다. 예, 올라가는 맞습니다. 거. 예. 예. 이제 단지별로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네. 이제 먼저 대장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장주가 먼저 가면 그의 후속단들이 계속해서 말씀하신 키 맞추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2차 전지라는 섹터가 주목받기 시작한 초반에는 이런 뭐 지금은 LG화학이죠. 네.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 같은 이런 종목들이 제일 먼저 크게 움직였었어요. 네. 우리가 2020년도부터 해서 이제 상승기에는 근데 그 후로 사실 작년에 주도했던 것은 2차 전지 소재단이에요. 2차 전지 소재단이고 작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셀업체들이 사실 좀 많이 꺾였죠. 그에 대한 부분은 이제 LG화학이 LG에너지 솔루션을 물적 분할하면서 사실 그에 대한 부분이 좀 나뉘는 힘이 좀 나뉘는 이런 상황이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제 2차 전지 소재단에 대한 관심도가 더 커졌고요. 네. 실제적으로 2차 전지 소재단의 성장세가 사실 엄청납니다. 시장의 수익률은 당연히 이기는 거고요. 뭐 기본적으로 이제 2차 전지 시장에서 소재단에서 연평균 성장률이라고 하죠. 성장률이 기본으로 한 20에서 30% 이상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 종목들 쪽으로 관심이 많이 가져졌고 지금은 우리가 2차 전지를 이야기할 때 LG 에너지 솔루션을 뭐 필두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투자하고 싶은 종목들은 에코프로비엠, LNF 이거 괜찮겠냐라는 부분인데 네. 사실 잘 버텨줬었던 종목이었어요. 네. 정말 시장의 흐름과는 그래도 무관하게 잘 갔었던 종목들인데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제 급락이라든지 특히나 이제 LNF 같은 종목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수주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에 대한 좀 타격이 좀 컸다라고 볼 수 있고 이제 LNF 같은 종목도 최근에 사실 주가 조정이 좀 크게 왔어요. 네. 그럼 여기서 계속해서 지켜보셨던 계속 이제 주가를 따라잡을 수 없어서 사지 못하셨던 분들은 지금이 기회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네, 지금 또 뭐 실시간 댓글로 여름엔 수박님도 그 LG 에너지 솔루션 보호 예수 요거 네. 끝나고 나면 네. 사도 되느냐 이런 이제 질문 있으시고 그 와중에 이제 염정 팀장님 미인이시다. 네, 정답이십니다. 이런 얘기까지. 예, 요게 정답이고 나머지는 우리가 다 불확실한 상황이다라는 거. 네. 예, 어떻습니까? 일단 아유, 네. 요 실시간 댓글 한번 질문. 보호예수 기간 네.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일단은 시장은 이럴 것 같아요. 이제 7월 말까지 보호예수 물량이 대기하고 있는데 굳이 여기서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그 후에 아마 이제 국내 증시로 만약에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 줘야 되거든요. 앞서 설명을 계속해서 뒤죽박죽 좀 되고 있는데 네.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는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계속 주가가 움직였었거든요. 네. 한마디로 외국인이 좀 들어와주는 시기에는 주가가 좀 올랐고요. 우리 손에 달린 게 아니네요.
맞습니다. 예, 워낙에 좀 덩치가 큰 종목이잖아요. 개인들이 이렇게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라기보다 기관 또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뒷받침줘야 되고 이게 이제 패시브 저금이라고 하잖아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국내 주식으로 좀 주식의 좀 포션을 좀 늘리고 싶을 때는 삼성전자라든지 LG에너지솔루션 시총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일단은 매수세가 크게 들어와 줘야 되는데 그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다 꺾였고 LG에너지솔루션 같은 방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큰 물량들이 지금 들어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7월 한 달 동안은 감명세가 좀 뒤뜰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 추이를 보게 되면 상장 이후에 주가 흐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초반은 사실 볼 수 없어요. 60만 원 터치한 거는 그거는 남의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네. 가장 최저 전저점이 한 35만 원대였었거든요. 네. 35만 원대까지 한번 갔다가 한 42, 3만 원까지 터치를 해줬는데 지금 다시 36만 원대까지 떨어지면서 전저점을 깬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조정이 더 있을 수 있어요. 아하. 그러면 한번 이제 곤두박질 되면 좀 더 떨어질 수도 있는 지금 미끄러질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지금 말씀이시죠? 시장에서의 지금 어떻게 보면 좀 타겟이 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네. 있겠고 그게 7월 동안에는 좀 움직임이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급하게 지금 뭐 담는 전략보다는 수급의 추이를 좀 봐야 되겠고 일단은 우리가 그 오버행 이슈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할 때는 좀 아니다. 하지만 또 전저점이 근접해 있기 때문에 또 싼 느낌은 또 들긴 들거든요. 네. 근데 다른 종목들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LG에너지솔루션은 그렇지만 네. 뭐 삼성 SDI라든지 SK이노베이션 이미 지금 전저점을 뚫고 내려간 종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일단 LG에너지솔루션을 만약에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 2차 전지에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정답을 벌써 공개해드린 건데 LG에너지솔루션이 아닌 2차 전지 소재주 단으로 움직여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얘기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방송사에서는 슈트 요거대로 이렇게 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실시간 댓글도 있고 유튜브 뉴미디어의 특성상 왔다 갔다 하는데도 지금 염정 팀장님은 굉장한 적응력으로 툭 치면 자판기처럼 질문 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심하면서 이거저거 다 질문 던져봅니다. 왜냐하면 저도 잘 모르니까요. 그때 들으면서 막 생각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자, 일단 말씀하신 대로 그 소재주 쪽으로 이제 다시 조금 넘어가서 네. 그러니까 그 소재주도 기술들이 이제 차별성이 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보기에 요 기술, 야, 요거 괜찮네. 많이 좀 쳐주는 데가 있습니까? 뭐 기술력도 물론 중요한데요. 네. 2차 전지 소재단, 2차 전지 그러니까 후단들을 제가 좀 설명을 쭉 드리면 어떤 식으로 지금까지 순환매가 이루어졌느냐. 이제 네. 한마디로 큰 종목 위에 단부터 움직임이 차례대로 시작이 돼요. 네. 이것은 아마 2차 전지에 관심 많으시고 투자해 보셨던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일단은 셀업체들은 제껴두고 2차 전지 소재단에서 양극재 업체들인 에코프로비엠, LNF가 선두이고요. 네. 그 밑단으로 소재단에서 예를 들어 뭐 천보라든지 대주전자재료 같은 소재주 그리고 SKC라든지 일진머티리얼즈 같은 동박 업체들이 또 있을 수 있고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업체들이 또 있겠지만 그 다음 단은 이제 2차 전지 장비주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그 분석이었고 장비주는 이제 지금 장비주도 이미 한번 다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제가 지나갔나요? 순환매 순서를 지금까지 몇 번이 돌고 돌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어느 정도는 좀 메이드된 순서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그런 순서로 움직임이 나타나는데요. 네. 지금 셀업체들은 사실 주가가 반등이 쉽지 않고 꿈쩍을 잘 안 하는 상황이면 네. 셀업체들은 제가 이제 제외시킨다라고 가정하에 네. 2차 전지는 지금 이렇게 지금 전반적으로 다 한번 주르륵 흘러내렸다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터치가 가능한 부분이 당연히 2차 전지 소재주 대장주예요. LNF와 에코프로비엠이 가장 먼저 움직여줘야 돼요. 네. 시장에서는 가장 먼저 움직여줘야 그 밑단이 수속적으로 다 따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2차 전지 이제 개별주들의 각각의 종목들이 사실 이슈들이 좀 이런저런 게 좀 많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제 흐름이 다 뭐 동일하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지금 전반적으로 한번 조정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대장주 중심으로 매수를 하시는 게 가장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 만약에 대장주가 움직임이 보였다.
라고 한다면 그 밑에 단의 작은 종목들 끝내는 장비주까지도 다 흐름을 탈 수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순서대로 만약에 따라가신다라고 한다면 생각보다 수익률이 좀 재미가 있으실 수도 있어요. 오, 그러니까 약간 우리 뭐 쉽게 부동산 관심 있는 분들로 따지면 네. 사실 어쨌든 강남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강남에서 강남이 오르면 그 여파로 옆에도 오르고 뭐 이렇게 그렇죠. 된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는 것처럼 맞습니다. 대장주를 선택하는 것이 불확실한 장에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확실한 선택. 그리고 이게 뭐 무너지거나 흘러내려도 나중에는 어쨌든 실력이 있으니까 딛고 올라설 것이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네. 결국은 뭐 지금 시장 앞서 말씀 잘하셨는데 이제 부동산에 이제 비한다면 부동산하고 주식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그래서 변동성이 좀 가장 크다. 뭐 변동성도 그렇고요. 네. 환금성이라든지 한마디로 우리가 빠르게 부동산은 사실 한 번 사면은 움직이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네. 주식 시장은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변동성을 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빠르게 순환매가 이루어지는 시장입니다. 네. 이 시장에서는 사실 한 번 흐름을 놓치면 매매가 어그러진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같은 한정된 자금으로 네. 이제 그 한 발 앞서서 들어가서 나오고 해서 이렇게 그렇죠. 돌아가야 되는데 예. 이걸 잘못 한번 놓치면 한번 스쿨버스 놓치면 학교 못 간다. 계속해서 그냥 뒤따라가는 형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아하, 예. 제가 이제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지금 시장이 반등이 온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대장주의 움직임이 가장 크게 나타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후속단의 움직임이 하나씩 나타날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만약에 2차 전지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만약에 관심을 좀 두셨던 분들은 접근을 하신다면 그래도 그 내에서 좀 안정성이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대장주 중심으로 따라가시면 좋고. 네, 이게 첫 번째 하나의 좀 팁을 이제 전해 네. 주신 것 같아요. 투자 원칙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자, 그리고요. 그리고 또 어떤 또. 걸 좀 드리면 좋을까요? 어떤 원칙이 있어요? 지금 이제 약간 불확실한 상황에서 바닥이 언제인지 모르는 분들은 일단 늘 네. 뭐 현금 보유하셔라. 그냥 쳐다보지 마라. 뭐 이런 다양한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다시 이제 좀 올라갈 것 같은 그 기미는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건가요? 올라갈 것 같은 기미를 알면 정말 좋겠죠. 네. 정말 쉽지. 아실 것 같은데. 그 기미를 사실 찾는 건 쉽지는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전문가분들이나 이제 말씀하시는 게 저 또한 지금 추구하는 전략은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단기적인 전략이 가장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은 계속 이 박스권 장세가 계속해서 밀려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박스권이 정말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생각했던 2,400선도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박스권을 형성했던 부분이 계속 하향 조정. 레벨 다운이 되고 있는데 네. 그래도 박스권 내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매매 전략은 빠른 차익 실현. 조금 이제 맞습니다. 내가 보수적으로 잡고 이제 한번 예를 들면 2, 3%라도 올랐으면 빨리 팔고 뭐 그렇게 2, 3%도 좀 너무하고요. 너무하나요? 네, 2, 3%는 너무 작고요. 수수료도 안 되겠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 자체가 기회를 주지 않고서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수익이 만약에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빠르게 현금화 시키고 다음 갈 섹터를 좀 기다리고 이런 것이 말이 쉽지 이게 어렵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 그 우리 뭐 증권창 보면 네. 이제 뭐 외국인 기관 막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는 네. 거 많이 보이잖아요. 그거는 거기서 뭘 주의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간단하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네. 예. 일단은 수급적인 차원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장 시작하고 오늘 수급이 뭐 외국인들이 오늘은 좀 많이 좀 뺀다. 최근에는 6월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의 수급이 워낙에 안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네. 시장이 이렇게 너무해요 외국인들. 근데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외국인들 입장에서 들어오고 싶은 시장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외국인들만 그렇죠.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게. 그렇죠.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는 것까지는 아니고 네. 그냥 투자자 입장에서 그렇죠. 뭐 자기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럼요. 예. 하는 거니까. 이게 네. 될 만한 시장인지에 대한 부분을 판단을 할 건데 지금은 이제 국내 시장의 이제 매력도를 좀 찾아야 되겠는데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사실 지금 주식 시장에서 좀 떠나 있으신 분들, 좀 쉬고 계신 분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으로서는 일단은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이제 매크로적인 환경에서 좀 안정세, 한마디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고점을 찍었다라는 방점을 찍었다라는 어떤 시그널이 좀 나온다거나 네. 아니면은 전반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도 국제유가가 급락을 했거든요. 네. 근데 보통 국제유가 급락하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뭐 그렇게 썩 좋은 뉴스가 안 아니죠. 들리는 예, 그에 대한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기의 침체, 침체. 수요의 감소에 대한 부분으로 국제유가가 하락을 했다라는 부분이 조금은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뭐 하나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마디로 좋은 거는 하나도 없어요. 아유, 표정까지 그렇게 하시고 또 좋은 거 하나도 없다 그러면 지금 들어가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그러기 때문에 시장은 지금 어떤 기대할 만한 어떤 큰 이슈가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대 수익률을 낮춰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내가 선택한 종목에서 예전에는 한 20%를 목표치로 갔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10%만 잡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기회를 한번 놓치면은 또 다시 기회가 올 때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시장인데 지금 아마 공감 많이 하실 거예요. 분명히 내 계좌에 플러스였는데 난 그때 못 팔았어. 근데 지금 다시 마이너스야. 이런 거 많이 경험하셨을 테니까 과욕은 금물이다.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머니무브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기대 수익률을 훨씬 낮춰서 채권 투자로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채권에 그래봤자 한 3에서 5% 수익률이거든요. 우량채 같은 경우에 그냥 그 정도도 받아들이겠다라고 할 만큼 지금 기대 수익률 자체가 시장에서 낮아졌어요. 근데 우리가 주식시장에서는 계속해서 기대 수익률은 기존과 같이 작년, 재작년 같은 이런 상승장을 기대하면서 주식을 하면은 그 또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내 기대 수익률을 낮춰가면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약간 조곤조곤 혼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너무 욕심들이 많이 아무래도 이제 있으세요. 투자자하고 가장 이제 접점에 있으시는 FCC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을 것 같아요. 아니, 난 우리가 하던 대로 하는데 왜 이렇게 수익 안 나오고 뭐 이렇게 얘기 많이 하던 하실 대로 것 하면은 같아요. 지금은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은 낮추셔야 되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좀 현명한 매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도 뭐 지난주까지 잘 갔던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뭐 이런 원전 종목들 이런 종목들 다 기회를 충분히 줬었거든요. 팔 수 있는 기회를. 근데 다 안 파시고 계셨죠? 더 오를까 봐.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장에서는 이에 맞는 전략으로 빨리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도 그에 대한 부분 좀 적응이 좀 덜 되신 분들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좀 안타까워서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감히 누굴 혼내고 하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다 너무 힘들어하시는 부분에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기대 수익률을 지금은 좀 낮춰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장주를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되고 기대 수익률도 좀 낮추고 계속 좀 보수적으로 아주 신중하게 움직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고 사실 이제 그 마음처럼 잘 안 되잖아요. 네, 마음처럼 안 된다는 게 가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 전문가분들의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듣고 많이 또 공부를 하고 스스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걸어다니는 주식 정보통 이런 작가님의 평이 있네요. 마지막으로 우리 보고 계신 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사실 지금 이제 주식 시장에서 이제 잠깐 좀 발을 빼셨다거나 너무 지치시니까 너무 힘이 드시니까 좀 쉬시고 그러시는데 이럴 때일수록 저는 더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종목에 대한 집중. 여기서 종목에 대한 어떤 늘리자는 게 아니고요. 내가 봐왔던 종목들 있죠. 내가 정말 잘 아는 종목들 위주로 좀 간추리셔야 되고요. 생각을 너무 넓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만약 매매했던 종목이라든지 내가 관심 가졌던 종목들에 대한 좀 공부. 사실 공부하라고 하면 되게 싫어하시잖아요. 주식 빠졌는데 무슨 공부냐. 자, 그 공부하기 싫어하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지금 정말 이제 마지막 질문. 지금 이제 팀장님 직접 하신다면 종목 이거 살짝 한번. 일단은 제가 만약에 2차 전지는 계속해서 저도 눈여겨보는 종목들이고요. 2차 전지에 대한 만약에 좀 저는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장주를 들어가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맞는 시기다라고 생각하고 뭐 LNF 그리고 에코프로비움 당연한 거고 두 종목은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포스코케미칼이라는 종목도 있는데 포스코케미칼도 양극재 업체예요. 양극재, 음극재 뭐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시장 대비해서 지금 다른 종목
종목들 대비해서 사실 지금 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종목들이긴 한데 지금 이제 주가창을 열어보시면은 지금 고점 대비해서 정말 많이 빠져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면 2차 전지 시장, 2차 전지 종목들에서는 제가 볼 때는요, 2차 전지 종목들의 경우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 뭐 기술력이 탁월하거나 진입 장벽이 높은 종목이라거나 아니면은 지금 뭐 원재료에 대한 수급이 좀 원활한, 한마디로 내재 소재에 대한 소재단에 대한 좀 내재화가 가능한 종목들이 좀 유리하거든요. 네. 그 종목이 대표적으로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종목들 위주로 접근을 하신다면은 지금 당장의 어떤 뭐 상승 반전이 온다라기보다는 그래서 장기적으로도 끌고 갈 수 있는 종목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좀 나는 좀 매매가 좀 빠르다, 나는 그렇게까지 못 기다리겠다, 6개월도 장기다라고 보시는 분들 많거든요. 투자자분마다 네, 이제 다르기 성향도 때문에 다르고 호흡이 또 기준이 다르니까. 다르기 때문에 네. 예, 그런 분들은 이런 종목들을 좀 빠르게 좀 수익이 나는 종목들은 이렇게 매도를 하고 팔고 다시 또 기다렸다가 그 다음 후속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순서대로 한번 매매를 해보신다라고 한다면 제 말이 맞으실 거예요. 좋습니다. 네. 우리 염정 팀장님, 좀 부여잡고 조금 더 말씀 여쭙고 싶지만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증권 소식 너무 깨알 팁도 많이 전달해 주셨고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염정 팀장님이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요일 김현기의 돈이 되는 라이브, 이번엔 부동산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리얼리치 에셋 황주현 부동산 컨설턴트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다뤄볼 부동산 정보, 오늘도 아마 재밌는 정보가 많을 것 같은데 뭐 힌트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힌트 한번 드릴까요? 네. 네. 꼬마야 꽃신 신고 강가에 나가보렴. 이제 뭐 죄송합니다. 하다 이제 노래를 네. 합니다. 이제 네. 아니 지금 뭐 꽃신 신고, 그러니까 뭐 네. 오늘 뭐 오늘 집중해서 보면 우리 네. 뭐 꽃신 신고 아주 꽃길 걷습니까? 아, 어떻게 되는 그럼요. 겁니까? 꽃길 걷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꽃이 근데 뭐 너무 힌트는 네. 뭐 뭘 힌트를 주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힌트는 갑자기. 그냥 노래 가사가 네. 힌트인데 제가 네. 좀 떠올라서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꼬마 빌딩. 꼬마. 네. 꼬마 빌딩. 네네네. 꼬마 빌딩. 요거 이제 아마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네네. 있으실 것 같은데. 네. 그냥 빌딩은 굉장히 좀 우리가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좀 왠지 격이 있어 보이는데 네. 꼬마 빌딩은 약간 만만해 보이거든요. 네네. 그럼 이 꼬마 빌딩으로 우리가 좀 편안하게 경제적 자유도 좀 생각해보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아, 그럼요. 언제든지 뭐 꼬마 빌딩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시면 향후에는 우리가 뭐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을 만한 정말 똘똘한 뭐 꼬마를 넘어선 똘똘한 큰 건물까지도 충분히 오. 가져갈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작게 시작해도 크게 키워갈 수 있다. 자, 그럼 일단 뭐 꼬마 빌딩 얘기는 많이 하는데 이게 정확한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뭐 사실 이 부정적 인식도 좀 있어요. 네. 뭐 꼼수로 증여했다, 뭐 꼬마 빌딩 아이 뭐 중학생 뭐 고등학생이 뭐 네네. 소유했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도 있는데 네. 어쨌든 이 꼬마 빌딩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기준을? 네, 사실 뭐 법적인 정의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은데 네. 예전에는 법에 이제- 꼬마 빌딩이라고 있으면 또 웃길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그래서 근데 꼬마 빌딩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금액과 뭐 대충 이제 그 건물의 사이즈로 정했는데 네. 사실 요즘에는 금액들이 너무 올라서 이게 금액적으로는 꼬마라고 하긴 그렇고 네. 꼬마가 너무 커버렸어요. 금액적으로는. 어. 그래도 우리가 규모는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 예전에도 얘기를 하면 우리가 뭐 연면적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00평 이하 정도, 뭐 안개 잡아주면 한 500평 이하 정도는 그래도 꼬마 빌딩이다. 근데 금액이 워낙 많이 올라서 이제 꼬마 빌딩에 대한 금액 자체는 우리가 예전에만 한 50억 정도가 기준이었다면 네. 지금은 그 이상도 봐야 이제 꼬마 빌딩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티끌 모아 꼬마 빌딩 됐다, 뭐 건물주 됐다, 뭐 이런 기사도 있고 또 일각에서는 뭐 지금 꼬마 빌딩 사면 큰일 난다, 뭐 이런 경고의 목소리도 있고 두 개가 막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게 맞습니까? 항상 그렇습니다. 잘 될 때도 항상 안 좋은 얘기가 나오고요. 안 될 그렇죠. 때는 더 안 좋은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도 네. 항상 투자에 성공하시는 분들은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꼬마 빌딩 시장이 약간 양극화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꼭 투자를 또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은 또 이때가 기회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잘 검토를 해보시면은 좋은 기회를 만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사실 이제 관심은 있어도 쉽게 이제 접근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영역이었는데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야나두입니다, 지금. 네.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 돈데라 식구들과 함께 꼬마 빌딩 건물주 되기 목표를 한번 하나씩 좀 짚어보죠. 자, 첫 번째 뭐 어떤 걸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이거는 뭐 꼬마 빌딩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다른 투자를 하더라도 네. 항상 그 투자의 목적이 무엇인지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바람은 목적이 없는 배를 밀어주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옛날에 그 우리 프랑스 철학자 이제 몽테뉴 형님께서 하신 말씀이신데. 와, 오늘 뭐 준비 많이 했는데요. 네네,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네. 그래서 투자에도 우리가 명확한 기준이 없이 접근을 하게 되면 뭐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고 그렇죠. 헷갈리기만 하고 네. 결정을 못하고 시간만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꼬마 빌딩 투자에 있어서도 우리가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어떤지 우리가 한번 세분화를 해보게 되면은 먼저 투자용이 있을 수도 있고 네. 또는 내가 직접 사용을 하려는 사업용이 있을 수도 있겠죠. 아. 그리고 투자용 안에서도 좀 세분화해 보면 이제 수익형을 내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차익형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죠. 네. 그러고 나서 목적을 또 우리가 이렇게 정하고 나서는 투자의 방법까지도 세분화를 시켜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리모델링을 통해서 내가 투자를 하겠다, 아니면 신축을 통해서 하겠다, 또는 나는 그냥 기존 건물 그대로를 매입을 해서 사용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기준을 세분화해서 명확하게 하고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거대로 이제 투자용인지 사옥용인지 그리고 투자 방법 어떤 기존 건물 뭐 옛날 구옥을 이렇게 가져갈 건지 아니면 또 신축을 할 건지 뭐 여러 가지로 결정할 것들을 꼼꼼히 좀 체크해서 이렇게 좀 적어보고 맞습니다. 내 네. 머릿속으로도 좀 확실하게 세워보고 네.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그러면 이제 뭐 시간도 줄이고 좀 투자도 네. 빨리 앞당길 수 있는 노하우들 하나하나 좀 방출을 해주실 텐데 첫 네. 번째 노하우 뭐 어떤 거 소개해 주실까요?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물건을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은 네. 그 전반적인 스펙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네. 뭐 그 부분이라고 하면은 뭐 교통은 어떤지, 뭐 역과의 거리는 어느 정도 되는지, 뭐 경사는 졌는지 안 졌는지, 남향인지 북향인지, 건폐율과 용적률은 어떻게 되는지, 뭐 임대료는 어떻게 되는지, 뭐 건물 상태는 어떻게 되는지 등등등. 역시 이제 입지와 그 더불어서 실제 건물의 어떤 상태, 그렇죠. 접근성 뭐 이런 거네요. 그렇죠. 전반적인 그런 이제 스펙들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또 이 체크를 해보려면 시간대별로 한번 가보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밤, 새벽 다 다르기 때문에 웬만하면 시간을 내서 한 번씩은 꼭 가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가보면서 거기서 내가 직접 걸어도 보고 뭐 먹어도 보고 씻고 뜯고 맛보고 이렇게 즐기면서 네. 한 번은 내가 그 분위기를 살펴볼 필요성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그 빌딩의 그 고객 니즈를 네. 잘 알아야 이게 이 빌딩에서 뭐 수익이 잘 날지 안 날지도 좀 가늠을 해볼 수 있고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가치를 좀 네. 부여할 수 있으니까 네, 내가 네. 직접 고객이 돼서 맞습니다. 네. 저녁하고 새벽 갈 때는 누구랑 같이 갑니까? 뭐 낮에 갈 때랑 네. 인원이 다릅니까? 어떤? 성별이 좀 달라지고요. 성별이 네, 달라지는군요. 성별이 달라진다라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실 뭐 일상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투자 습관을 기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임장을 갈 때 뭐 친구랑 가더라도 여기를 좀 눈여겨보고 투자자로서는 여기를 어떻게 봐야 되나 이런 것들도 네.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 네. 아직 혼자라는 그의 말에 네. 나도 몰래 다음 질문 들어갑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 수익률 계산 네. 요거 이제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 실제로 이제 많이 발로 뛰면서도 항상 이 스펙 측정하는 데 네. 있어서 또 전문가시잖아요. 네네네. 지난번에 이제 그 뭐였죠? 뭐 수지 분석하는 거? 분석표. 수지 분석표도 네네. 막 맞습니다.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 수익률도 좀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수익률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제 내가 한 달에 얼마의 수익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근데 이 수익률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여러 가지 뭐 변수를 넣어서도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숫자 노름이라서 네. 조금만 변형을 시켜도 수익률이 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많이 높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현혹되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수익률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아시고 이제 그 부분을 좀 따져 보셔야 되는데 누가 그래서 이제 내놓은 수익률을 그냥 믿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정확하게 수익률을 계산하는 부분들은 네. 이제 월세와 이제 매매가를 기준으로만 해서 수익률을 계산을 하는데 보통은 뭐 여러 다른 데서는 수익률을 우리가 좀 높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다가 뭐 관리비도 포함시키고 뭐 부가세도 포함시키고 어쨌든 월세 수익을 이것저것 해서 많이 포함을 시키거든요. 네. 그런데 대출까지 놓고 그렇게 하는데 어허.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월세와 이제 매매가를 기준으로만 해서 나온 게 이제 정확한 수익률이다 보시면 되고 네. 통상적으로 나가셔서 여러분들이 수익률이 뭐 2%다 3%다 할 때 수익률은 이제 요렇게 계산한 수익률이다 보시면 되는데 네. 그걸 어떻게 계산하느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예. 이제 월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세를 이게 연 수익률을 계산한 거기 때문에 월세를 1년치를 곱하고 월세 곱하기 12 네. 한 것을 우리가 매매가에서 이제 보증금을 뺍니다. 네. 그 금액으로 나누고 실투자 금액이 그렇죠, 되겠네요. 그렇죠. 네. 이제 그래서 거기서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은 이제 수익률이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실투자 금액은 대출까지 포함하게 되면 실투자금 달라지지만, 그렇죠. 예. 이제 그거를 빼고 이제 수익률을 계산할 때는 현재 여기서 나오는 월세와 매매가 기준했을 때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가 이제 그거를 이제 측정하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월세가 300만 원이고 네. 뭐 매매가가 10억 원이다. 예. 그리고 보증금이 5천만 원이다라고 한다면은 네. 이제 300만 원에 12달을 곱하게 되면은 3,600만 원의 1년의 월세가 되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매매가 10억 원에서 이제 보증금 5천만 원을 뺀 이제 9억 5천만 원으로 이제 나누고 100을 곱하게 되면 한 3.78 정도의 이제 수익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익률은 계산을 하시고 수익형을 검토를 하실 때는 이 방법으로 꼭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지금 약간 그 우리나라 그 필지상 수상하신 수학자 그렇습니다. 오늘 막 뉴스로도 너무 나왔는데 간단한 계산이라. 거의 뭐 지금 3.78 약간 소수 점 네. 이하로 가면 우리 약간 약해지거든요. 3.78 나왔는데 근데 사실 또 이런 3.78 네. 높은 수치 같기도 하지만 아까 네. 우리 주식 팀장님하고 했을 때는 네. 뭐 10% 20% 주식하고의 수익률을 비교하는 게 굉장히 무식하긴 하지만 그렇죠. 자, 이 정도면 어떻게 수익이 괜찮은 건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까? 보통 사실 수익형으로 기대할 요즘에 이제 수익이 네. 서울에 나오는 평균적인 수익이 한 2% 3%인데 그래요? 솔직히 이제 높다라고 보기에는 힘들고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차익도 같이 네, 이제 네, 네.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거를 감당하고라도 이제 건물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수익형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진짜 말 그대로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뭐 노후 대비를 한다든지 이런 안정적으로 것들을 수익이. 생각을 하시는데 네. 이게 2% 3%라도 네. 실제로 대출을 받고 진행을 하다 보면 음. 그 이자도 나가고 여러 가지 그렇죠. 관리가 나가다 보면 네. 한 달에 되는 수익 자체가 2% 3%면은 뺄 거 빼고 나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수익형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 이상 평균적인 수익률보다는 좀 더 높아야 그래도 우리가 조금 인정을 할 수 있고 또 특히나 요즘에는 대출 금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그거 이상은 또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죠. 네. 좋습니다. 자, 일단 수익률 계산까지 끝냈습니다. 네. 그다음 또 이제 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리고 또 봐야 될 포인트는 우리가 여러 가지 서류들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이게 지피직이면 100점 100승이라고 상대를 잘 알아야 내가 어떻게 투자를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죠.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부분이 바로 우리가 여러 가지 서류들을 통해서 이 건물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확인을 해볼 수 있고 또 계약 조건에서 여러 가지 유리하게 좀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등기사항 정보 증명서, 소위 말하면 이제 등기부라고 하는 것이죠. 등기부. 여기에는 네. 이제 소유자의 이제 권리 관계들을 알 수 있고 이제 소유자의 현황을 알 수 있는데 이 등기부를 보는 이유는 뭐 이제 현재 소유자의 그 현황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분이 꼭 지금 뭐 팔아야 될 이유가 있어서 파는 건지, 예를 들면 뭐 또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권리 관계 때문에 파는 건지, 이제 그런 현황들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으면 계약할 당시에 조금 조건에서 우리 쪽으로 유리하게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소유자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등기부는 한 번쯤은 확인하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거래하실 때 그러면 요 아직 기본이라고 네. 생각하는 이 등기부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네.
이른바 이제 내고에 좀 활용하신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게 거래를 하다 보면 이제 중간에 있는 이제 중간 중개자 입장이기 때문에 네. 이분 등기부를 안 보더라도 매도인의 상황과 매수인의 상황은 알지만 아. 이제 때에 따라서 조금 아시는 매수인 분들은 본인들이 먼저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와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또 그 사항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봐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제 그렇군요. 보여집니다.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첫 번째 꼭 우리가 확인해야 네. 된다.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는 필수적으로 확인하셔야 되는 게 건축물 대장을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우리가 신축을 하더라도 어쨌든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사고 나중에 허물기 때문에 그 세금적인 부분, 취득세에 대한 세금적인 부분 때문이더라도 일단 건축물 대장을 보면서 그 건물의 용도를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네. 리모델링을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이 건축물 대장을 꼭 확인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 이제 그 현재 건물 상태에서 우리가 뭐 위반 건축물은 없는지 또는 건축물 대장과 실제 건물의 면적은 다른 것들이 없는지 또는 뭐 주차 대수가 다르진 않는지 등등등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건축물 대장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반 건축물이다라고 이렇게 구청에서 이렇게 지적을 받게 되면 건축물 대장에 노랗게 위반 건축물이라고 표시가 되는데 네. 근데 그렇게 표시가 안 되더라도 건축물 대장과 실제 건물에 가보시면 현황상 좀 다른 부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일조권 사선 제한이라고 해서 네. 주거 지역에서 북도로를 물지 않고 지었던 건물들은 이제 뒷집에 이제 그 일조량을 좀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제 네. 건물을 꺾어서 짓게 되는데 옛날 건물들 가보시면은 그거를 준공을 나고 나서 이 판넬로 다 이렇게 붙여놓은 다시 이렇게 해놓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 건축물 대장상의 면적은 층수로 올라갈수록 줄어드는데 우리가 현장을 가보게 되면 면적이 똑같이 올라간 그런 건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계약 전에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약을 진행을 하셔야 되고 아하, 예. 주차 대수 같은 경우도 옛날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가보시면 그렇게 주차 자리가 명확하게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건축물 대장상을 확인했는데 주차 대수가 뭐 3대다, 4대다 이런데 현장에 가봤더니 실제로 한 대밖에 없다. 이런 경우들은 뭐 많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상권이 조금 짜여져 있는 곳에 가보시면 1층의 임차인들이 본인 가게 앞쪽으로 이렇게 뭐 테라스라든지 뭐 그렇죠. 데크라든지 네네네. 설치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주차 대수가 적고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또 위법인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위법이기 네네.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미리 체크를 좀 하고 들어가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들 때문에 건축물 대장도 꼭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네, 그 다음에요. 그리고 이제 토지 이용 계획 뭐 이 부분은 제가 지지난 시간인가요? 아마 여기 뭐 영상이 나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중소규모 건축 투자를 할 때도 제가 예, 예. 그 과정 속에서 토지 이용 계획은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꼬마 빌딩을 투자를 할 때도 이 부분을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축을 할지 리모델링을 할지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에는 대표적으로 토지 용도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해서 이 땅에 지금 얼마나 많은 규제들이 있는지 또는 인센티브가 있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또는 여러 가지 제약 사항들이 있으면 우리가 신축이나 리모델링이 안 될 수도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네. 또는 내가 이 건물을 사서 개발을 하려고 했더니 지구 단위 계획 구역상 옆에 필지랑 공동으로 개발을 하라고 돼 있는 곳들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내가 단독으로 사서는 개발을 할 수 없겠죠. 개발의 목적이 있으면. 그렇겠네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상 공동으로 개발하라고 했는데 이게 또 나눠보면 공동 개발이 아예 지정인 곳들이 있고 네. 또 권장인 곳들이 있어요. 권장이면 권장은 당연히, 이제 옆에 지정에 필지랑 비해서, 이제 권장을 한다. 공동 개발을. 지정은 아예 2개 필지를 개발하지 않으면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거고 권장은 이제 한 곳만 해도 해주긴 해주겠다라는 건데 근데 이런 것들의 대부분의 특징들이 기본 가지고 있는 용적률보다 단독으로 개발하게 되면 용적률이 더 낮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토지의 가치를 단독으로 하더라도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토지 이용 계획은 한 번쯤은 확인을 해서 따져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건축물 대장, 토지 이용 계획 요거 좀 기억하시면서 또 다음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 포인트 뭡니까? 이 정도면 다 한 것 같기도 한데. 네, 아직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네. 좀 간추려서 제가 설명을 좀 중요한 부분을 드릴게요. 네. 다음번에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그 떠나간 그 네. 여자친구, 연인들은 우리가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막 생각나는 것 아닙니다, 같은데 지금 몇 명? 아닙니다. 떠나간 연인 뭐 아무리 잡아봤자 네. 우리가 잡히지도 않고 네. 한번 떠나간 여자의 마음은 되돌릴 수 없는 그런 경험 전혀 저는 전혀 뭐, 없으십니까? 예, 저는 아내가 저반했나? 첫사랑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예. 네. 선 긋습니다.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네. 우리가 꼬마 빌딩을 투자를 하다 보면 이제 자꾸 과거에 좀 연연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 말이 뭐냐? 네. 어떤 빌딩을 내가 꼬마 빌딩을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요즘에는 정보가 많이 공개되어 있다 보니까 과거의 정보들까지도 손쉽게 스스로 접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네. 내가 투자를 하려고 봤더니 과거에 현재 매도인이 샀던 금액과 내가 지금 살려는 금액을 비교해 보니까 차이가 너무 나고 너무 오른 것이 아니냐. 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꾸 신경을 쓰시면서 뭐 남이 얼마를 벌어가는 것 때문에 배합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네. 투자는 모든 투자는 미래를 보고 하는 거지 과거를 보고 과거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과거는 과거대로 인정을 하고 현재 시점부터 내가 얼마나 수익을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을 하면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과거에 연연하지 말란 뜻에서 좀 와닿으실까봐 그 네. 연인을 제가 핑계를 대고 말씀을 좀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 집착하면 다 안 돼요. 이게 한번 마음에 들었다고 이제 꾸준히 계속 그것만 보다가 네. 이거 일희일비하고 그러면 네. 계속 어쨌든 실행을 못 하니까 맞습니다. 어떤 한 건물에 매이지 말라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네. 아니 근데 그래도 나는 좀 마음에 드는 거 자꾸 계속 쭉 지켜보게 되는데 네. 이게 별로 안 좋은 전략인가 봐요. 안 좋은 전략은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차라리 많이 오른 지역이 네. 내가 선택을 한 물건인데 많이 오른 지역이 앞으로도 내가 하면 더 좋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많이 오른 거에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게 또 막상 내게 되는 순간 더더욱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항상 그 아파트도 그러니까 껄껄껄 우리 네. 껄 하잖아요. 그때 살 걸. 그쵸, 지금 너무 껄. 올랐어. 지금 네. 못 들어가겠어. 이렇게 네. 하다가 이제 계속 마무리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정확하게 사실 따지고 보면 그만큼 올랐다는 것은 네. 계속 가치 상승의 여력이 있을 맞습니다. 수 있다.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고로 과거에 내 눈이 괜찮았다. 맞습니다. 이렇게 네. 스스로 위안도 좀 해보고요. 네네. 자, 가격 상승의 이제 폭이 큰 지역이 오히려 더 낫다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멘탈을 다 붙잡아서 그래 네. 좀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여기 지금 더 오를 수 있을 것 같아. 네. 예를 들면 그렇게 하나를 골랐습니다. 네. 자, 이제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리고 뭐 하나를 골랐다 진짜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면 네. 또 이 꼬마 빌딩 투자에서 중요한 것이 대출이죠. 바로. 그래서 우리가 대출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지를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사실 뭐 우리 뭐 네. 현금 다들 집 있잖아요. 이렇게 네. 007 들고 아니, 가가지고 그럼요. 사각 박스 들고 두 가서 사면 박스씩, 되는데 네, 들고 오시면 되는데 네, 우리는 뭐 연예인이 아니니까 그렇죠. 자산가들이 아니니까 네. 그거는 이제 드라마나 영화에서 대리 만족을 하면 되고 사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대출이 주로 많이 활용될 네. 것 같은데 이게 대출 부분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죠. 대출이 굉장히 필수인 부분인데 우리가 어쨌든 투자하기 전에도 어느 정도의 대출이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야 거기에 맞게끔 나의 자금 스케줄을 활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대출을 확인할 때는 먼저 은행에다가 우리가 탁상 감정이라고 해서 네. 의뢰를 해봅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이 건물에 우리가 탁상 감정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기준이다라고 그 금액이 나오거든요. 네. 그럼 그 기준에서 뭐 개인과 법인에 따라서 우리가 대출의 이제 퍼센테이지가 최대치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탁상 감정을 은행 쪽에서도 이제 보수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정식 감정을 진행하게 되면은 대출이 조금은 더 나올 수 있지만은 어쨌든 진행을 할 때는 좀 보수적으로 보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왠지 탁상하면 탁상공론 이런 거 생각나고 네. 그러니까 앉아서 실제 거기 실사를 가지는 않고 이제 일단 서류상이나 뭐 이런 걸로 봤을 맞습니다. 때 실제로 그 감정을 뜻입니다. 한다 그 얘기인가요? 네네. 진짜 책상 위에서 감정을 한다. 그래서 아하. 탁상 감정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줄여서 탁상 탁감. 감정, 네. 탁감 그리고 네. 이제 정식 감정은 네네네. 실사나 다른 네네네. 것들 다 해서 네네. 그러면 정식 감정하면 좀 더 이제 대출이 더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네네. 좋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뭐 개인으로 할지 네. 요새 부동산 투자 법인으로 해볼까 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네네네. 많이 있잖아요. 네. 이게 뭐 그 차이가 좀 많이 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개인이나 법인으로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이유가 네. 세금 부분도 있지만 이 대출 부분에서도 좀 차이가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네.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먼저 개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감정가에서 최대치 뭐 한 70% 정도 나온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네.
근데 몇 년 전부터 이제 규제사항이 하나 생겼습니다. RTI라고 해서 이 개인 사업자들이 대출을 받을 때는 네. 이 RTI 규정이 적용되는데 이 RTI가 뭐냐라고 하면은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으로 이제 부채 상환의 가능성을 우리가 체크를 하는 건데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서 나오는 월세로 이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로 이자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느냐를 이제 따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 비율 자체를 계산하는 RTI를 계산하는 것 자체가 연간 임대소득을 가지고 내가 대출을 받으려는 금액에 대한 이자를 나눠보는 건데 그 비율이 1.5 이상이 되어야 대출이 가능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한 달에 월세가 뭐 예를 들면은 한 달에 내가 대출 받으려는 금액의 이자가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이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가 1,500은 최소 되어야 대출을 해준다라는 뜻인 거죠. 네네네네. 근데 요즘에 문제가 뭐냐면 아까도 수익형 좀 말씀을 드렸지만 네. 실질적으로 서울에서 수익형을 투자하시려고 하시다 보면 2% 3%입니다. 이게 매매가와 그 월세와의 차이가 너무 이제 크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 사업자로 해서 대출을 받으시려다 보면 RTI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대출을 많이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투자금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되는 단점들이 있다. 그래서 빌딩을 투자할 때는 대출이 필수인데 대출이 많이 안 나온다는 단점 때문에 개인으로 사실 하기가 좀 힘든 부분들이 있죠. 네.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는 RTI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정가에서 한 80% 전후 그리고 그 이상도 이제 나온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생법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재무제표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대표의 신용이라든지 또는 뭐 주주의 신용이라든지를 조금 보강을 해야 나올 수 있다라는 좀 부분을 좀 드리겠고 대출 부분 외에도 뭐 개인과 이제 법인의 뭐 장단점을 조금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말 나온 김에 법인의 뭐 한 가지 뭐 단점이라고까지 표현하기에는 뭐 너무 큰 제약사항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좀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가 과밀억제권 내에 설립한 지 5년 미만이 된 법인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투자를 하게 되면은 과밀억제권 내에 부동산을 투자를 할 때는 취득세가 한 9.4%가 중과가 됩니다. 그러면 일반 취득세보다 한 2배 정도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법인을 설립하실 때 과밀억제권역 밖에 설립을 하신 다음에 이 과밀억제권역 내나 수도권이나 서울 내에 빌딩을 투자하시거나 안 그러면 기존에 뭐 서울이라든지 이런 과밀억제권역 내에 5년 지난 법인이 있다면 이제 그걸로 이제 사용을 하시는데 이제 과밀억제권 내역이라고 하면은 쉽게 설명하면 서울과 이제 수도권 일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네. 법인 주소가 중요하네요. 그렇죠. 생각보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투자를 하실 때 법인을 설립할 때 꼬마 빌딩뿐만 아니더라도 다른 부동산을 투자를 할 때도 법인을 설립하면은 과밀억제권역 밖에 많이 이제 설립을 하세요. 뭐 수도권 외에 지방에다가 뭐 투자 목적의 그쵸. 법인이라면 보통 이제 세워서 네. 그 규제를 좀 회피할 수 있도록 취득세 네네. 9.4%가 꽤 크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그렇게 하신다. 김포라든지 뭐 용인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이제 설립을 하고 네. 투자를 하시는데 근데 이게 뭐 현재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상하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하나의 그냥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도 많이 쓰이고 있는 게 한 가지 좀 예를 들어보면 우리 유명 연예인 우리 비 형님 우리 태양을 피하고 싶은 이 날씨에 태양을 그쵸. 피하고 싶은 그 형님도 얼마 전에 뭐 기사를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의 상징이죠. 강남역에 있는 대로변에 920억짜리 빌딩을 매입을 화려한 조명이 예, 정말 예, 비추네요. 정말 예. 화려한 조명이 딱 비추고 부의 상징 네. 무려 평당 7억 가까운 금액에 와. 매입을 하셨는데 네. 이 빌딩도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게 되면은 이제 개인과 그 법인을 적절히 이제 사용을 해서 매수를 했는데 그 법인의 주소가 바로 과밀억제권역 밖에 강남역의 그 대로변에 있는 건물을 사는데도 법인이 용인시에 있는 뭐 그런 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법인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정도로 네. 뭐 이런 부분들은 흔하게 요즘 많이 하고 있는 방법이다라고 좀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일단 임대료 측면으로 좀 네. 넘어가서 임대료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개인 법인 어느 네. 쪽이 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법인은 개인과는 다른 인격체이기 때문에 네. 잘 아시겠지만 법인에서 나오는 수익은 개인들이 함부로 활용을 할 수가 없죠. 말 그대로 법인의 수익이죠.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횡령으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개인으로 사면은 거기서 나오는 월세를 내가 활용을 할 수 있지만 이제 법인으로 하게 되면은 거기서 나오는 월세 수익을 마음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라는 조금 단점이 있지만 네. 그럼에도 우리가 법인으로 요즘 많이 하는 이유는
어차피 투자를 계속 하시게 되면 사고 팔고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 그러다 보면 그때 팔 때 또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개인은 양도소득세라고 해서 우리가 10억이 초과가 되면 현재 기준으로 45%가 세금입니다. 그러면 내가 수익이 나면은 개인 같은 경우에는 10억이 초과가 됐을 때는 반을 세금으로 줘야 되는데 네. 법인은 법인세라고 해서 법인의 소득이 200억 이하까지는 지금 현재는 20%이기 때문에 훨씬 이 양도소득, 그러니까 팔 때의 그런 세금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노후생활을 위한 수익형, 정말 내가 이 건물에서 앞으로는 노후생활을 위해서 수익을 따박따박 받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외에는 대부분은 대출이라든지 이런 팔 때의 세금 부분이라든지 이런 이유들 때문에 법인을 이용해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좀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뭐 그러니까 현명한 투자자분들이기 때문에 뭐 법인으로 다양한 생산 활동을 하면서 이 사업 목적이나 뭐 다양한 목적으로 이제 법인 투자까지 확장해서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막 법인 투자를 막 권장하거나 지금 여기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 한번 또 짚어드리고, 자, 이어서 이제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임대료가 좀 낮잖아요. 아무래도 네네.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그럴 테니까 네. 그때는 투자 수익률을 어떻게 좀 산정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오래된 건물을 사시는 이유들은 내가 신축을 하거나 아니면 뭐 리모델링을 하거나 이렇게 이제 계획을 잡고 매수를 하실 텐데, 그때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월세보다도 내가 투자를 하고 나서 새롭게 받게 되는 월세 수익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이제 이거를 기준으로 좀 계산을 많이 하셔야 되고, 그래서 뭐 매입 비용, 뭐 리모델링 신축 비용, 그다음에 준공후 임대 시세 조사 등 뭐 이런 것들을 다 따져서 우리가 투자 수익률이나 이제 직접 사용 가치를 한번 분석을 또 한번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때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될 팁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준공후 임대 시세. 근데 내가 지금 투자하려는 건물 주변에 노후화된 건물이 많이 있으면 이제 그런 건물들은 예전부터 임대료를 받아왔다면 임대료가 좀 낮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사례들을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신축이 된 또는 리모델링이 된 건물의 월세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좀 정확하게 조사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래 가치를 잘 계산하기 위해서 다른 유사 지역에도 네. 뭐 사례도 좀 보고, 네네네. 그 지역은 이미 다 노후화 돼 있다면 그렇게 좀 꼼꼼하게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뭐 꼬마 빌딩 이제 여러분들 얘기가 이제 좀 친숙하게 이제 좀 뭔가 알 것 같아요. 네. 어디 가서 이제 투자 상담할 때 이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해야 된다, 어느 정도 인식이 됐는데, 나머지 다른 조건들 또 한번 이 중요한 부분들, 체크해야 될 부분들 빠진 거 없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네, 뭐 다음에 뭐 설명을 한번 드려볼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하면서 좀 중요시 한번 봐야 될 부분들을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근데 뭐 물건마다 사실 달라서 우리가 계약을 하다 보면 그 물건마다 쓰는 특약사항들이 다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공통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주의를 해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우선은 명도 조건 여부를 한번 따져보셔야 됩니다. 네. 지금 기존에 있는 건물들을 어쨌든 사시게 되면 뭐 비어 있으면 다행이지만 대부분은 명도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때 이제 명도가 뭐 매도자가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건지 또는 매수자가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따져보셔야 되고, 또는 명도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협의사항을 한번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네. 그리고 주택이 이제 껴있는 건물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근린생활 이제 근생주택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런 주택들 같은 경우에는 세금적인 부분 때문에 우리가 잔금 전에 보통 용도 변경을 하고 잔금을 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근데 이럴 경우에 매도자분이 협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나는 잔금 전에 용도 변경을 못 해주겠다, 협의를 못 해주겠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잔금 전에 우리가 용도 변경도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도 꼭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되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이 신축이나 리모델링이 가능한지도 한번 또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익형이라고 하면 이제 수익을 보고 사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는 우리가 내가 사고 나서 주인이 바뀌게 되면 임차인분들이 나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렇게 네. 되면 내가 생각했던 수익률보다 낮아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음흠. 임대차 승계 확인서도 우리가 좀 챙겨서 한번 받아봐야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이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스케줄을 잘 맞춰야겠죠. 네. 예를 들면 계약금은 우리가 보통 10%를 지급을 하는데 매도인께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중도금을 좀 많이 요구를 한다. 그렇게 네. 되면
사실 자금상 우리는 대출을 받아서 사야 되는데 많은 중도금을 요구를 하게 되면은 그런 자금 스케줄이 안 맞아서 투자를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잔금 시점에 보통 대출이 일어나게 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내 자금이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중도금까지 줄 수 있는 경우들이 줄 수 있는 경우가 흔치 않기 때문에 네. 이 자금 스케줄도 좀 많이 잡아야 되고 그래서 이상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요즘 추세가 계약금 10% 정도 지급을 하고 우리가 잔금 시점에 90%를 지급을 하는 게 요즘은 좀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90% 지급을 하면서 대출을 함께 일으켜서 나머지 나의 자금과 이렇게 잔금을 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큰 규모의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다 보니까 항상 또 변수를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 멘탈 관리, 뭐 네. 주식시장도 그렇지만 여기도 좀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 모든 게 그렇겠지만 특히나 이 부동산 투자에서도 특히나 이렇게 꼬마 빌딩을 하시면서 뭔가 내가 큰 손을 봐야 되는 투자 같은 경우는 변수가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 방금 앞전에 말씀드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나의 멘탈을 부여잡을 수 있고 얼마나 강한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느냐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항상 늦어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에 좀 이슈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무래도 금리 부분이 있을 수가 있죠. 이제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조금 망설이는 분들이 계시는데 실제 시장에서는 조금 차이가 나고 있는 부분들이 핵심 지역, 예를 들면 뭐 성수동이든 강남이든 우리가 좀 핵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금리에 대한 부담이 있으신 분들은 못 들어오지만 현금이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매물만 좋은 게 나왔다라고 하면 현금으로 그냥 바로 사시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도 양극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어차피 이 금리는 좀 단기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보게 된다면 어쨌든 토지에 공급이 없다. 그런 희소성에 좀 주목을 하시면서 단기적인 금리보다는 장기적인 그런 희소성에 좀 보시면서 비중을 두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 네. 이미 금리 같은 경우도 지금 기준금리보다 어쨌든 시장에서는 조금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올라 있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 보니까 은행들끼리도 현재 금리 경쟁이 또 나오고 있어서 네. 금리가 뭐 이렇게 더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상태에서 어느 정도는 좀 유지가 되지 않겠나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이 기준을 두고 우리가 또 투자의 방향성을 두다 보면 충분히 또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어쨌든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에 좀 더 집중을 해보시면 네.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방향성을 좀 잡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듭니다. 네. 생각을 깊게 하고 지금 말씀 주신 부분들 체크할 것들을 단단하게 체크를 돌다리를 자꾸 두드려 보고 하고 결국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만약에 같은 걸 네. 욕심낼 수 있으니까 네. 판단, 결단, 실행은 좀 빨리 또 네. 신속하게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지금 네. 이제 마지막으로 추천하고 싶은 어떤 꼬마 빌딩 혹은 요 지역에 요런 거 약간 힌트 줄 수 있는 거 있어요? 힌트 물론 이제 좋은 지역을 여기서 제가 또 좋다라고 뻔하게 얘기하면은 네. 뭐 욕을 먹거나 뭐 또 그런 소리 하겠구나라고 이제 설명을 하실 텐데 네. 물론 요즘에 이제 금리가 이슈가 있다 보니까 확실한 지역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뭐 강남이든 뭐 마용성이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은 너무 뻔한 얘기니까. 근데 우리가 또 투자의 기재가 되려면 또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 또 내가 원하는 곳에서 이게 수익을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실력들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하다 보면 꼭 우리가 뭐 강남이든 뭐 성수동이든 뭐 용산이든 마포가 아니더라도 어느 지역이든 내가 좀 아이디어만 잘 선택을 하면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전달드리고 싶네요. 전에도 이제 뭐 네. 기획이 중요하고 네. 어떤 상가 네. 그 들어가시는 분들하고도 파트너라는 인식을 갖고 네. 가치를 스스로 키우는 그런 노력들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도 좀 관심이 생기는데 이따 끝나고 네. 차 한잔 할 시간 되죠? 같이 한번 가시죠. 바로 동행해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든든한 우리 부동산 컨설턴트. 네. 자, 리얼리치 에셋 황주현 부동산 컨설턴트였습니다. 오늘 얘기는 뭐 여기까지 듣죠. 네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김현기의 돈이 되는 라이브 오늘 준비한 수사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돈되라는 12시 20분부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